미셸 우엘백의 아주 도발적인 소설이죠. 복종. 가까운 미래의 프랑스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자, 이 소설의 주인공 트랑수아라는 인물을 먼저 만나봐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어떤 무관심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남자예요. 얼마나 심하냐면 나의 목표와 욕망은 모두 사라지고 그녀와 섹스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더는 들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 이야기는요, 무슨 거창한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만자 그리고 그의 조국인 프랑스 전체가 느끼는 아주 깊고 조용한 공허함에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프랑수아는 대학 교수입니다. 19세기의 퇴폐주의, 대가당 문학을 연구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상 자체가 꼭 그가 연구하는 주제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자기 전공 분야는 이미 끝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인이나 부모님, 사회로부터도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자기 삶에 아무 의미도 없는 불모지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프랑스와 개인의 공허함이 단순히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프랑스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어떤 거대한 무기력증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프랑스, 말 그대로 병적인 권태에 빠진 상태인 거죠. 이렇게 사회 전반에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거대한 정치적 지각 변동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소설 속 2022년 충격적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사회당이나 극우 정당이 있었지만 갑자기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요.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모하메드 벤 아베스가 이끄는 이슬람 형제당입니다. 이들이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거죠. 상황이 정말 놀랍게 돌아갑니다.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이 1위를 하고 이슬람 형제당이 바짝 뒤쫓아요. 그러자 극우파의 집권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존의 좌파 정당들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슬람 정당과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벤 아베스가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프랑스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선거 직후의 결과는 말 그대로 대혼란이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 시스템은 마비되고요. 프랑스 전체가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이 소설의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이럴 때 상상하는 무력에 의한 디스토피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내놓은 건 아주 달콤하고 매혹적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여성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니까 실업률이 뚝 떨어져요. 또 가부장제를 복원하고 사회 질서를 잡으니까 범죄가 사라지죠. 교육은 쿨한 중심으로 싹 바뀝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한 대가로 사회적 안정을 얻어낸 거예요.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지식인 계층을 공략하죠. 예를 들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대학 교수에게는요, 원래 받던 연봉의 무려 3배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엄청난 유인책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프랑스화처럼 외롭고 삶의 의미를 잃고 직업에도 만족 못하던 남자에게 이 새로운 세상은 그야말로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평생 직장의 높은 연봉,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일부 다처제까지 허용되면서 대학이 직접 젊은 아내들을 주선해줍니다.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소설은 두 가지 여성상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요. 하나는 직장에서 경쟁하며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 서구 여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정을 돌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가족과 신앙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전통적인 여성상이죠.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삶이 더 안정과 만족을 주는가 하고 말이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주인공 프랑스와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우리들을 궁극적인 선택의 갈림길로 데려갑니다. 혼란을 피해 떠났던 파리로 돌아온 프랑스와는 이제 파리 서로본 이슬람 대학으로 이름이 바뀐 모교의 새 총장에게서 복귀 제안을 받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인간 행복의 정점은 완전한 복종에 있습니다. 제안의 조건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 편안한 삶, 명성, 그리고 외롭지 않는 삶을 얻는 대가로 자신의 신앙을 내어주는 아주 명백한 거래인 셈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소설의 제목인 복종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아랍어로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종을 뜻하거든요. 신이든 정치 체제든 혹은 가족이든
나보다 더 큰 힘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프랑스와는 마지막 저울질을 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개인의 자유가 있었지만 실존적인 불안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삶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개인의 자율성은 없지만 안정된 구조와 확실한 목적의식이 보장되는 미래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고도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문명이 스스로 무너지는 일종의 자살을 선택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길을 잃었던 한 영혼이 마침내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일까요? 자유와 신앙, 그리고 행복의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인지 그 답을 찾는 건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만약에요, 한 소설이 현실을 그대로 예언하고 심지어 출간된 바로 그날 끔찍한 테러 사건과 딱 맞물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미셸 웰벡의 소설 복종이 바로 그런 정말 충격적인 예언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 2022년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만약 무슬림이 프랑스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이죠. 그런데 이건 그냥 흔한 정치 스릴러가 아니에요. 이 설정을 통해서 작가는 현대 서구 사회의 심장부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런데요, 이 책이 세상에 나온 날을 둘러싼 상황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믿기 힘든 비극적인 타이밍 때문인데요. 여기 좀 보세요. 2015년 1월 7일, 책이 딱 출간된 바로 그날 파리에서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터집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테러로 작가의 친구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에요. 소설이 현실이 되어버린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을 꿰뚫어 본 작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프랑스 문단의 문제적 인물, 미셸 우엘베크입니다. 미셸 우엘벡을 그냥 소설가라고만 말하기는 좀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우리 시대의 예언가 혹은 사회평론가로 보거든요. 그가 특이한 점은 프랑스 엘리트의 상징인 그랑제콜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엄청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미래를 그려냅니다. 이 소설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주인공에게 있습니다. 그가 바로 작가가 진단하는 서구 사회의 병, 그러니까 정신적 공허함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소설의 주인공, 이름은 프랑수아입니다. 파리의 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그의 부모님은 1960년대의 문화혁명 세대인데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해방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 결과 프랑수아는 제대로 된 가족의 정을 한 번도 못 느껴보고 저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과도 거의 교류 없이 지냅니다. 연애는 어떠냐고요? 매번 대학생 제자들과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마치 거래 같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학기가 끝나면 어김없이 이별 통보를 받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평생 해온 일, 그러니까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직업조차 근본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들한테도 이 사회에도 어떤 진짜 가치를 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프랑스와의 이 텅 빈 삶이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은 그의 삶을 거울 삼아 가족, 종교, 공동체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모두 잃어버린 현대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정신적인 진공 상태는 어떻게 그렇게 급진적인 정치적 변화를 불러올까요? 소설 속에서는요, 극우 정당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성 정치권이 정말 상상도 못할 거래를 합니다. 여기 흐름을 한번 보세요. 기존의 좌파 우파 정당들이 손을 잡고 이슬람 형제단이라는 신생 정당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선 새 정부는 단순히 정책 몇 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현대 프랑스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완전히 다른 비전을 내놓습니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질서를 강조하고요. 뚝뚝 떨어지는 출산율 문제, 가부장제와 일부 다처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죠. 이런 새로운 질서는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라이시테, 즉 세속주의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소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를 너무 완벽하게 배제하려다가 오히려 사회가 그 영혼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책의 제목, 복종에 숨겨진 핵심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소설은 이런 사회 변화를 설명하려고 아사비아라는 오래된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강력한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사회적 결속력을 뜻하는 아랍어인데요. 이 힘이 각자 흩어져 사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압도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주인공 프랑수아는 자기 인생을 건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지키려면 그도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한다는 최후 통첩을 받거든요. 그가 마주한 선택은 정말 극명합니다. 여기 정리된 걸 보시면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던 개인의 자유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안정된 지위와 높은 연봉, 심지어 여러 명의 젊은 아내까지 보장해주는 새로운 공동체에 복종할 것인가, 바로 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복종이라는 제목에 이중적인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으로 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미를 찾기 위해 개인이 영적으로 항복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랍어로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 복종은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믿을 만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미를 얻기 위해 자유라는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도 있을까? 하는 이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남겨둘 뿐입니다.